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당차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주는 게 있으면 모름지기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 사실 조금은 쫌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곡하는 정 사이 사랑도 싹 트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그런 건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고 남에게 주는 건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요. 그런데 웃기게도 이런 사람이 저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가 얼마 전 떠났답니다. 그것도 아주 추하게 말이에요. 원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도무지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느 사회인들과 다를 바 없는 직장인이지만 제 삶은 단 한순간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어린 시절에는 행복했어요. 전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혹여나 넘어지기라도 할까 어딜 가더라도 손을 꼭 잡고 다니셨고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무등을 태워주시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은 마냥 생각 없이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7에 접어들 무렵 하늘은 사랑만 받는 제가 부러워 시샘을 한 것인지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독 흐린 날이었고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폭우가 쏟아졌었어요. 분명 집을 나설 땐 맑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쫙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볼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선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선생님께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르시더니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얼떨떨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고 몹시도 초조해 보이는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왜 가방 들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유경아, 선생님 말 잘 들어?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걸렸는데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대.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일단 선생님이랑 차 타고 병원으로 가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분명 부모님은 아침에 일어나 저랑 같이 아침을 먹고 볼일을 보러 다녀오겠다면서 차를 타고 나가셨는데 그런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심산으로 담임 선생님과 차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다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괜찮으실 거야.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야. 절대 아니어야만 해.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제발 부모님이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바램이 무색하게도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로 병원에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보호자인 제가 올 때까지 응급실에 누워 계셨던 거였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저는 현실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상복을 입는 그 순간까지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척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몇 번이고 안아주시고 나서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이후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고아원으로 가는 대신에 친척집을 오가며 살았어요. 친척분들은 대부분 저희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전학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불행 중 유일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척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모 집으로 갔다가 고모 집으로 갔다가 또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을 반복했어요.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 없었지만 스스로 위축되어서 혼자 울고 또 울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친척들에게 얹혀 사는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와서 슬퍼해주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의 성격이 바뀌게 된 건 이모와 이모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여보, 유경이 말이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셈이야. 오늘 다혜가 그러더라고. 친하지도 않은 사촌 언니랑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다고. 괜히 식구 하나 더 들였다가 가족들이 다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지금. 아유, 나라고 뭐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데리고 있는 줄 알아. 좀 참고 살아, 참고. 그래도 밥은 안 축내잖아. 3개월 정도만 있다가 지네 고모집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아유, 언니도 참 뭐하러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대화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재빠르게 행동했고 남의 눈치를 곧바로 파악하면서 살았죠. 사람의 눈을 보면서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살피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의 눈치를 재빠르게 살핀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었지만 실상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기도 했어요. 그걸 전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은 것이었죠. 그렇게 눈칫밥은 다 먹고 살던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해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 관공서의 단기 계약직 같은 일들을 전전하면서 아등바등 살았고 모은 돈을 박박 긁어 모아서 늦게나마 야간 대학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수업을 듣는 시기였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방에서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반지하 특성상 워낙에 습했기 때문에 벽지에는 항상 곰팡이가 폈고 여름이면 물이 새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툭하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겨울에는 오들오들 떨며 살아야 했죠.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정말 몸 하나 누일 원룸이라도 보증금이 기본 500에서 1000만 원은 넘어가는 탓에 쉽게 이사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꽤 오래 지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괜히 한탄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작은 것 하나에 불평을 가지지 말자. 하늘에 계신 부모님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싹 가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았죠.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진 아르바이트 생활은 30살에 접어들었을 즈음 마무리가 됐어요. 야간 대학에서 알게 된 동기 덕에 좋은 기회를 얻어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격리직을 맡게 됐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었고 그중 딱 한 명만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들어갔을 때 무척이나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와, 드디어 막내 탈출. 올해 30이라고 했죠? 제가 33인데 여기서 쭉 막내였거든요. 저랑 비슷한 또래가 들어오다니 진짜 잘 왔어요. 정말요? 저도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나이는 막내였지만 경력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친절했어요. 신입인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항상 옆에서 저를 도와줬고 무거운 물건을 들 일이 있으면 대신 와서 들어주기도 했고 점심도 같이 먹고 본격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된 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저를 살갑게 잘 챙겨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은 원래 자기한테 잘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운다고들 하잖아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데에는 사실 주변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배가 조금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저희 두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셨었고 저희가 같이 있으면 휘파람을 불면서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과 엮어댔다면
정색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말이라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었기에 그런 짓궂은 장난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쩌면 오늘 나한테 고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저랑 같이 밥만 간단하게 먹던 사람이었는데 술은 그날 처음 먹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이 왜 그렇게 화끈거리던지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술잔만 부딪히면서 홀짝거리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난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인데 나랑 연애해도 재미도 없을 거고 나 돈도 많이 없는데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고 재미가 없으면 어때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된 거지. 나 앞으로 유경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내가 재밌는 사람이니까 나랑 있을 때만큼은 진짜 배꼽 빠지게 웃게 해줄게요. 그리고 돈도 내가 더 많이 있으니까 만난 것도 많이 사줄게요. 만나요, 우리.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저는 받아들였고 어느덧 저희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닭살 커플로 불리게 됐어요. 남녀 연애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거 있죠? 그렇게 회사에서 만난 직원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옆을 듬직하게 지키면서 저를 재미있게 해주고 항상 만난 걸 먹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 하나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 사랑도 하던 저희 두 사람은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물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영원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살아온 삶을 용기 내어 이야기했던 날 같이 눈물을 흘려줬고 제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동생과 둘이 살아왔기에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 서글픔과 쓸쓸함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꼭 있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참 많은 힘이 되네. 그런데 부모님 없이 자라서 어머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돼. 보통 지금 어른들은 부모 없이 살았다고 하면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진짜. 우리 엄마 그런 편견 가진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제가 편히 쉴 곳이 되어주고자 했던 남편에게는 고마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볼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돈봉투를 내밀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고 하는 것까지 상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우스운 상상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남편 말대로 어머님은 정말로 편견이 없는 분이셨어요. 되려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다며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며 손을 꼭 잡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실 정도로 제게 크게 공감을 해주셨어요. 부모 없이 자란 서러움 내가 잘 알지. 나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컸거든. 뭐 지금은 이렇게 이쁜 딸이랑 든든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시엄마가 아니라 진짜 친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고 살아. 그래요 언니. 나는 어릴 때 언니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언니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저를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편하게 친동생,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어찌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따뜻함은
친척들이랑 살 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결혼도 안 한 예비 시댁에서 느끼다니 어쩌면 하늘에서 부모님이 내려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주석에 앉을 부모도 없었거니와 결혼식에 대한 환상도 웨딩드레스를 입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저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상의를 한 끝에 결혼식은 생략하고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살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처음 이사를 하던 날 넓은 집을 보고서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저의 가족이 생겼다는 안정감도 들었고 제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느껴졌고 앞으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2주 정도 후 어머님은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 명절에도 차례고 뭐고 안 지낸다. 물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명절 때는 굳이 너희 힘들게 우리 집에 안 와도 되고 뭐 할 거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이, 네. 어떤 건데요, 어머님? 집안 식구들 생일 챙기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딱 하나다. 우리 집은 다른 것보다도 생일을 아주 중요시 여겼거든. 생일이요? 그래. 너는 좀 웃기다, 유별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생일만큼은 아주 거창하게 차렸거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나랑 너희 남편 그리고 네 신우 생일만큼은 야무지게 챙겨야 한다. 절대로 잊어먹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른 집은 차례도 지내, 명절도 지내, 며느리들 불러서 요리해라, 상 차려라, 난리굿을 펼쳐서 시도 때도 없이 갈등을 빚는다고들 하던데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례도 안 지내, 제사도 안 지내, 모든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생일 하나만 야무지게 챙겨드리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라니 엄청 편하고 좋다 싶었어요. 솔직히 생일 챙겨드리는 건 별로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금 같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른 건 몰라도 시댁 식구들 생일 하나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리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님의 생신이 찾아오면 좋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릴 계획도 세웠어요. 신우에게는 당연히 선물과 용돈을 주고 남편 생일 때도 생일밥상 차려주면서 축하한다고 해주고 저녁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생일이 별거 있나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만 가득 담겨 있으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챙겨주는 거라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어머님의 첫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계획했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님께 생신 축하 문자를 남겨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1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은 친구분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정성껏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고 나서부터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명절날엔 안 와도 되고 다른 거 다 안 챙겨도 괜찮으니까 생일만큼은 제대로 챙기라고 했지? 그게 너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네? 어머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실수한 거라도? 아이고 참. 아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르쳐줘야 하는 거냐? 내가 생일을 제대로 챙기라고 한 건 집에 와서 손수 생일상을 차리라는 거였다. 정성을 보이지 않고 돈으로 퉁치려고 들라치면 내가 너한테 굳이 그런 말을 왜 했겠니? 안 그래?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을 정성껏 챙기라는 말이 돈을 많이 보내고 긴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생일상을 차리고 정성을 보이라는 말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다음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늘이 순번제로 근무를 하는 주말이었기에 쉬는 날이라 다행이라 여기면서요. 그런데 시댁에서 생일상을 차리려고 하니까 냉장고에 필요한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역국 재료도 없는 것을 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온 다음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고기를 잔뜩 넣고 미역국을 끓인 다음 잡채를 만들고 돼지 갈비찜을 만들고 맛은 보장할 수 없었지만 나름의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생신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의 음식에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너 이거 간 보고 만든 거 맞니? 네. 국도 끓이면서 간 봤고 다른 것 양념하면서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미역국은 소금을 대로 부어 넣은 건지 너무 짜고 이 잡채 이거는 당면이 너무 불어터져서 떡이 됐어. 게다가 돼지갈비찜은 무슨 고물을 씹어 먹는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요리 실력이 너무 형편없구나. 어머님은 마치 레스토랑의 고급 셰프들이 음식을 평가하는 것처럼 제 요리 실력을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어찌저찌 식사를 다 하신 뒤엔 신우 생일 땐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상을 차리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생신상을 차릴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지만 다른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머님의 생신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신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먹어도 나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머님보다 더한 것이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의 입맛은 너무나도 까탈스러웠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것도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특정 재료를 넣은 음식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도 되지 않았고 이건 이래서 맛이 없고 저건 저래서 맛이 없고 맛에 대해 자꾸 지적을 하니 꿀밤이라도 한 대 크게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몇 번이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기독교인이라도 명절을 보내고 제사를 지내는 게 골백 번이라도 낫겠다 싶었죠. 게다가 어머님이랑 신우뿐 아니라 남편 역시도 까탈스러운 입맛의 소유자였어요.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먹는 것 하나에는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는 몰라도 남편이 먹는 걸로 투정을 부리니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기에 제가 맞춰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선의가 계속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권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과도한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해 생신부터는 어머님이 직접 차려야 할 생일상 음식 목록을 직접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록을 보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거기에는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크림새우부터 시작해서 팔보채, 양장피, 해물 누룽지탕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문자 확인했는데요. 이런 건 집에서 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잘하는 집에서 포장을 해갈까요? 여기 되게 잘하는 집 많거든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식당에서 사 먹을 것 같았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일일이 적어서 뭐하러 보냈겠어? 그냥 주문해서 먹고 말았지. 그리고 사 먹는 건 정성이 안 들어가 있잖아, 정성이.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손수 재료를 손질하고 만든 음식이 드시고 싶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물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정성이 담겨 있지만 그렇게 치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게 훨씬 더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리사들이 불 앞에 있으면서 열심히 요리한 음식인데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음식 목록을 계속해서 돌려보던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SOS를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였지만
남편은 아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중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 어머니가 그거 드시고 싶대? 뭐 어쩌겠어. 드시고 싶단데 해드려야지. 맨날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잖아. 최대한 어머니 비율 좀 잘 맞춰드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보 크림새우랑 양장피 팔보채 같은 걸 집에서 어떻게 만들어. 사가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직접 재료 손질해서 나보고 직접 만들라고 하시잖아. 아이 전 그러면 그냥 집에서 밀키트 뭐 그런 거 사가지고 당신이 요리한 척해서 가지고 가. 어차피 직접 만들어 먹는 거나 시판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만드는 거나 맛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머닌 드시고 싶은 건 무조건 드셔야 하니까 당신이 잘 좀 맞춰드려라. 원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남편은 정말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계속해서 굴렸어요. 차라리 그냥 철판을 깔아버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가야 할지 남편의 말대로 밀키트 같은 거라도 사서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척을 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던 저는 문득 후회를 했어요. 왜 그때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후회를 하지 말고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어머님의 비위를 다 맞춰드렸어요. 물론 어머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어드려도 좋은 말은 듣기 힘들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제일 웃긴 건 정작 이렇게 정성 들여서 생일상을 꼬박꼬박 차리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단 한 번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냐고요? 제 생일은 음력 8월 15일, 양력으로는 추석이었거든요. 어머님과 신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명절을 일절 쇠지 않는 대신 명절 연휴 때에는 항상 여행을 다녔어요. 해외를 가기도 하고 제주도를 가기도 하면서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시도 때도 없이 즐겁게 누비고 다녔죠. 어머님과 신우, 남편과 저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메신저 방이 있는데 명절만 되면 여행 갔다 온 사진을 푸느라고 쉴 새 없이 진동이 울렸어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빈말로라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어머님과 신우는 그런 거 한마디도 제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쓰고 놀기 급급했죠. 좀 씁쓸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미 기대는 내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뭘 했느냐고요? 남편은 돌아오는 제 생일마다 명절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면서 특근을 신청해 자진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곤 했기에 생일은 온전히 저 홀로 보내야 했어요. 사실 처음 몇 년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딱히 생일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는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생일하며 신우 생일에는 직접 시댁까지 찾아가서 잡채며 갈비찜이며 새벽부터 준비해서 정성껏 생일상을 차려드리는데 왜 나는 생일 축하한다는 그 짧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건가 싶어 서러움도 들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좀 유치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랑 도리는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추석을 2주 정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가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어? 아니, 너도 같이 오겠다고? 아범은 출근하지 않어? 에이, 아범 출근하면 어때요? 저만 따라가면 되죠. 어머님이랑 아가씨, 저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당신은 어차피 내가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출근할 거잖아. 명절 내내. 그치? 그렇지 뭐. 나는 일하러 가는 거니까 당신이라도 재밌게 놀다 오면 좋지. 그런데 언니 여행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따라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매년 추석이 내 생일이잖아. 근데 이제 추석마다 아가씨랑 어머님은 놀러 가니까 뭔가 생일 축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서 가족끼리 놀면서 시간도 보내고 생일 축하도 받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그래, 알았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네 거까지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마. 여행을 같이 가자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생일을 떠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타지로 가는 것이었기에 설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날 가족들이랑 보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더욱 더 배가 됐죠. 남편은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특근을 위해 출근했고, 제주도 여행을 떠난 저희 세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맛집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관광지에서 사진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알뜰살뜰 알차게 보내고 나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검은색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우가 재밌겠다는 표정을 하고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 오늘 너 생일이잖아. 우리한테 축하받고 싶다면서. 이제 자정이니까 내가 특별히 선물 좀 준비해봤다. 저희 이거 큰맘 먹고 준비한 거예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언니. 시계를 확인해 보니 어느덧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제 생일 당일이 찾아온 것이었죠.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댁 식구들의 생일 선물이었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면서 비닐봉투를 열어본 순간 기대를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심장이 턱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1,500원짜리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크림빵 하나랑 우유 하나였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브랜드 크림빵이랑 우유만 들어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멍하니 봉투 속만 바라보고 있자 어머님이랑 신우는 깔깔거리며 절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 이거 우리가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산 건데 초코빵으로 살 걸 그랬나? 그러니까 언니 취향 아니면 그거 그냥 저 먹을래요?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너 설마 뭐 케이크 같은 걸 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 얘, 제주도는 섬이야. 여기가 무슨 서울도 아니고 완전 깡촌인데 케이크 파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최대한 아껴서 먹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 길바닥에 있는 편의점에만 가도 이 크림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렵게 구했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웃겼고 생일날 거창한 선물은 기대하지 않았어도 빵 하나랑 우유 하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되려 그런 얼토당토 않는 선물을 받으니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가슴속에 묘한 감정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는 말아야겠다. 비위 맞추고 살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비닐 속 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어머님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크림빵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데 어머님, 이제 명절마다 여행 다니시는 거 좀 자제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행 다니는 걸 자제하라니. 이제 직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언니 삐쳤나 봐.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네. 어머님과 신우는 저의 말을 무척이나 가볍게 들은 것 같았어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로 감정이 상하냐느니 유치하다느니 농담은 재밌게 하라느니 하면서요. 저는 속 편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지금 많이 웃어두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혼자 먼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연을 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랑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며느리의 생일날 1,500원짜리 빵값 하나도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본인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아끼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평생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지 식탁 위는 아주 너저분했고 집안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텔레비전에 푹 빠져서 제가 온 줄도 모르던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저를 보고 반겨주더군요. 여보, 일찍 왔네. 내일 온다고 하더니. 그냥 좀 피곤해서 빨리 왔어. 근데 집안꼴이 이게 뭐야? 나 없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자 아주. 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나도 특근하느라고 좀 피곤해서. 제주도에서는 잘 놀다 왔어? 사진은 많이 찍었고. 생일 파티는 했어? 나 좀 피곤해서 들어가서 쉴게. 그리고 크림빵이랑 우유 사왔는데 먹을래? 안 그래도 입이 좀 심심하던 찰나였는데 잘 됐다. 고마워. 잘 먹을게. 어머님에게 받은 빵과 우유는 먹기도 싫어서 남편에게 줘버렸는데 자기 엄마가 준 건지도 모르고 아주 맛있게도 처먹더라고요. 저는 그 꼴도 보고 싶지 않아 방으로 냅다 들어와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고 어머님이랑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감정이 상해도 제대로 상한 걸 알아챈 것 같았죠. 사실 연락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요. 다음 날까지 연차를 쓴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후 조용히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죠. 제가 부동산으로 향한 건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어머님과 신우가 살고 있는 집 말이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어머님의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온 건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명절도 반납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진으로 출근을 택한 이유는 바로 큰 사고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아주 된통 당해버린 것이었죠. 자기가 잘 아는 형이 있다고 같이 사업을 구상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줄 알고 그 돈을 덥석 투자해. 게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당신이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겁도 없이. 그 형이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사업 계획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적 있어? 여보, 여보는 남자가 아니라서 몰라. 남자들의 세계는 좀 뭐랄까? 그런 게 있거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딱 통하고 딱딱 알아채는 그런 촉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 형은 어릴 때부터 야무지다는 소리도 많이 들은 형인데다가 신뢰도 100%, 아니 1000%라서 믿어도 돼. 어줍지 않게 사기치고 다니는 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통 투자 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 지인 대 지인으로 이뤄져. 그것도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라 몇 년, 아니 길게는 몇십 년 이상 얼굴 보고 신뢰 쌓아온 지인들 상대로 사기 헤쳐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당신은 뉴스도 안 보고 살아? 그래. 대체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내 드러나 보자. 자세히는 모르는데 금융 컨설턴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 요즘 그게 사업 시장에서 완전 붐이래 붐. 조금만 시작하면 금방 떼돈 벌 수 있대. 여보, 내가 대표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게 해줄게. 이거 잘만 하면 평생 돈방석 위에 앉으면서 돈 세다 잠들 수도 있다니까. 퍽이나.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담기로 해서 돈 쓸어 먹을 거면 나도 취업 안 하고 사업했지. 에헤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지금은 불안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우리 서방 잘했다 생각 들 거라니까. 남편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하는 루트만이 존재했고 제2의 대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완전히 반송장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돈을 그대로 사기당한 것이었죠.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몸을 덜덜 떨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알고 보니 그 형님이라는 인간은 완전히 꾼이었고 남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소액부터 시작해 많게는 억 단위의 돈까지 뜯어서 그대로 튀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경악스럽게도 본인이 모아놓은 돈에 그치지 않고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대출금의 금액은 다행히 크지 않았지만 남편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자칫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 이자로만 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정말 나랑 가까웠던 형님이어서 믿고 한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하면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기라도 해? 그런 인간들은 잡기도 힘들어서 돈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게 내가 대책 없이 굴지 말라고 했잖아. 한심이도 이런 한심이가 없죠. 세상에. 귀가 얼마나 얇고 세상 물정을 모르면 그런 터무니없는 사업 이야기에 혹해서 떼돈을 버니마니 그런 허황된 생각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무튼 간에 일은 벌어졌고 누굴 원망하고 탓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급한 불은 꺼야 했죠. 특히나 담보대출이라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기에 빨리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안을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집 담보대출 받은 거 그거 바로 상환해 줄게. 어차피 모아놓은 돈도 적당히 있고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근데 무슨 조건인데? 말만 해. 내가 전부 다 들어줄 테니까. 당신이 담보로 걸어놓은 어머님 집.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 그거 내 명의로 돌려놔줘. 그거 하나면 돼. 어머님과 신우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돈을 주고 산 집이었기 때문에 명의도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제안하는데 그까진 명예 이전이 대수겠어요? 남편이 고민을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더 고민하지도 않고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집 명의가 바뀐 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등기부등본도 한 번도 안 떼어보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제 맘대로 팔 수 있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딱 3주가 지나자 계약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계약을 하기 전 집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기에 저와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준 어머님에게 저는 활짝 웃어 보였어요.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집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중개인 분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집 좀 구경해도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을 보겠다니. 나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어머, 어머님 모르셨구나.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살고 계신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명의 바뀐 지 한참 됐는데 아범이 말도 안 해줬어요? 너무하네 정말.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꿈을 꿨나?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야. 네 명의가 아니라 우리 아들 명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옛날 얘기예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요 돈 가지고 크게 사고 한탕 치는 바람에 제가 그거 해결해 주는 대신 이 집 명의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군말 없이 넘겨주더라고요. 뭐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모르시는 게 맞겠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합법적으로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겠죠? 들어갈게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아주 사색이 되어서는 제자리에 얼어붙어 버렸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나몰라라 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집 주인이라도 되는 양 열심히 집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 구경이 끝난 후 그분들이 집을 나가시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던지며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고작 생일 하나 안 챙겨줬다고 이러는 거냐?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응? 아니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고작 생일 하나 안 챙겨줬다고 이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저는요,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어지간하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하라는 것도 군말 없이 들어드렸고요. 생일상 그거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약속한 거니까 군말 없이 했고요. 어머님 용돈도 따박따박 챙겨드리면서 서운한 거 없도록 잘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저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제가 해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저 막대하셨잖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마 어머님도 아가씨도 자각하지 못하셨겠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셨으니까요. 내가 언제 너를 막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그러는 거야. 어디 증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긴 저지른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당한 사람만 기억하지. 저는 더 이상 어머님께 드릴 말씀 없어요. 이 집은 팔려고 이미 내놨고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 나가볼게요. 가기는 어딜 가. 내 말 다 아직 안 끝났어. 며느리로서 얼굴 비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이혼할 거거든요. 집 팔리면 따로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할 말을 똑바로 한 다음 집을 나왔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니깐 속이 그나마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스러울 만큼이요. 집을 구경한 분은 그날 바로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 뒤에 남은 장음을 치르겠단 말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걸어놓았죠. 딱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 뭔가 무겁게 짓눌리고 있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웠고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냅다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듯 보였죠. 당신 제정신 아니지? 아유, 어머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이 그 집을 팔아버리면 어머니랑 동생은 어디서 살라는 거야? 무슨 대책을 강구해놓고 일을 벌려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하니? 실질적으로 집주인은 나야. 내 집 내가 맘대로 팔겠다는데 뭐 문제 될 거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했어야지. 가족끼리 최소한의 배려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내가 왜? 내 마음 하나 배려 못하면서 나는 두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해? 내가 바보로 보이나 본데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내 멋대로 결정한 거라고. 그러지 말고 이러지 좀 말자. 응? 우리 평생 봐야 할 사이인데 서로 이런 식으로 얼굴 붉히는 건 아니잖아.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안 좋게 틀어지지 말자고.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건넨 이혼 서류를 충격적인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린들 제 눈에는 모두 연기고 가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를 붙잡으려거든 진작에 제가 힘들어할 때 제 옆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못했기에 절 잡고 매달릴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랑 한 지붕 아래서 삶아대고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숨을 섞는 것조차도 싫어. 그러니까 조용히 도장 찍어줘. 여보, 내가 당신이 너무 서운하게 했지? 당신 입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원한다면 내가 집이랑 연을 끊고 살게. 제발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천류는 어떻게 끊어내?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계속 찌질하게 매달리면 제대로 소송 걸어서 당신 인생 피곤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남편은 실망한 얼굴로 눈물을 벅벅 닦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마누라 하나 때문에 저를 낳아준 어머니랑 동생과 연을 끊겠다니요. 결국에는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이것조차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신우가 순순히 집을 비워주셨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이라며 절대로 못 나간다고 쌩고집을 부리면서 집에서 뻗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강제 집행을 하겠다느니, 명도 소송을 하겠다느니,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도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싫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기로 한 날, 버티고 버티던 어머님과 신우는 결국 집을 비워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고 제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는 어차피 남이었으니까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을 하고 같이 살던 집은 제가 가지고 왔으니 남편이 모시고 살던지 아니면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구해서 살아가겠죠. 별다른 소송이나 법적 절차 없이 조용히 집을 비워준 것만으로 그들과의 지독한 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이혼한 사인이 직장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저마다 이혼을 잘 했다며 남편보다 제가 몇천 배는 아까웠다며 잘했다고 저마다의 위로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네 전 남편 봤어.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 너 어디 살고 있었지? 그 외에 빌라촌 많은 데 있잖아. 우리 졸업한 고등학교 근처. 거기 근처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거 봤다? 근데 완전 개백수 차림이더라. 왜? 어땠길래? 머리는 아주 꼬재재하니 떡져 있고 얼굴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데다가 옷은 얼마나 안 빨았는지 아우 냄새가 아주 멀리까지 퍼지던 거 있지? 슬리퍼 질질 끌면서 가는데 아주 꼬라지가 가관이더라야. 내가 속으로 너랑 이혼 잘했다 생각했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깔끔을 떨던 인간이 그런 행사액으로 다닐 정도면 지금 생활이 어떤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에서 중반의 나이로 접어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궁금하네요. 그 인간은 지금쯤 저랑 이혼을 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지만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이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쭉 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제 인생에 딱히 흠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를 위해, 저의 인생을 위해서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새롭게 시작되는 저의 인생에 많은 응원과 무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